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와 관련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사실혼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와 비교하여 어떤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받고 있는지, 또 어떤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혼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민법 812조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한 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관청에 혼인 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혼인관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흔히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주택 청약이나 여러 신혼부부 지원 혜택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는 있지만 높은 이혼율로 인한 걱정으로 일정 기간 서로 살아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부부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서로 재산 분할을 다투는 것이 꺼려지는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고 바로 법률혼 관계가 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혹은 영속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혼 부부의 경우에도 자녀들과의 상속 분쟁이나 재산 분할 분쟁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수십 년을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상태에서 법적 분쟁이 생겨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더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상이하다 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왔어요. 제가 뒷바라지를 해서 남편이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데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일까요? 사실혼 관계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저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인데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드려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우리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혼의 정의와 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사실혼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없어 법률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을 하는 남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사실혼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다음 4가지 요건 정도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거를 같이 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력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생활비를 분담하거나 대외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이 둘을 부부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도 부부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혼인에 있어서 법률적인 장애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미 법률혼을 해서
법리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를 이제 중복해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제 중혼이라고 하고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은 우리 법에서 정당한 사실혼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어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는 건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과 판례는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인들 간에 혼인의 의사로 동거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막상 입증하는 측면에서는 또 어떤 증거가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조금 어려우시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고 확실한 증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결혼식 사진과 청첩장입니다. 그 밖에도 두 사람의 사진, 특히 배우자의 친인척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 두 사람이 같이 거주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보험금 수익자 지정 서류, 통장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이 다양한 증거로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성립뿐만 아니라 해소에 대한 부분도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혼 부부도 따로 이혼을 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이 필요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헤어지면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은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 해소를 원한다는 의사만 있으면 해소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률혼처럼 당사자 모두 해소의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소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법원은 한 사람만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원하더라도 그 의사가 표시되는 경우 사실혼이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 이혼을 위해서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소송이혼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즉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혼인이 해소, 즉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혼은 법적인 절차가 없이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보다는 조금 더 느슨한 관계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권리를 갖게 될까요? 물론 법률혼과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황혼이혼 방송을 통해 이혼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치열한 다툼이 있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엄밀하게 법적인 의미로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라고 해야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의상 이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을 할 수 없으나 부부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고 사실혼 부부도 부부로서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었을 때 재산분할 청구권을 또 인정해야 된다. 즉 명확하게 우리 법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부부 재산의 청산이라는 실질을 고려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사실혼이라는 것이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수십 년씩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음에도 이를 분할받지 못한다면 다른 한쪽 당사자에게 가혹한 청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부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아내는 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을 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사실혼을 해소할 경우에는 남편 명의로 된 재산 역시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것으로 보아서 이혼할 때 분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 분할의 범위나 기여도 산정 역시 법률론과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네, 다음으로는 사실혼을 부당 파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률론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책임을 다른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이 동거 및 부양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판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 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 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원인에 상당하는 귀책 사유가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법원은 동거 및 부양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어떨까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책임이 있는 경우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됩니다. 법률론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및 필요한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제기하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상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미혼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상간남,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론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론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별다른 입증이 없이도 쉽게 인정되는 반면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실제 이 관계가 사실혼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같이 그런 경우에도 법률혼 배우자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생존한 배우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는 물론 향후 사망한 배우자가 얻을 수 있었던 수익, 법률적으로는 일시수익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거의 법률혼 배우자와 유사한 수준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뿐만 아니라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간병비와 더불어 보호자인 사실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판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연금에 대하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연금관련법에서는 각 연금마다 요건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여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서 연금 수급권을 대부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는 주거와 관련된 권리도 일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또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인,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만약 임차인이었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함께 살던 배우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사실혼 배우자도 법적으로 상당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권리가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의 상속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언장 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언이 없다면 한 푼도 배우자의 재산을 받을 수 없는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민법 제1057조에 의해서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부녀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해서 현실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열한 법적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요. 제가 사실혼 배우자는 왜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했었는지 기억하실까요? 바로 민법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두 번째로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그리고 세 번째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네 번째로는 피상속인의 사촌 이내 관계 혈족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민법은 상속의 순위에 있어서 상속 개시 시, 즉 사망한
당시에 사망자의 배우자의 경우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즉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동순위로,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겠죠. 부모님과 동순위로, 또 사망자에게 직계 비속도, 직계 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민법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갈등에는 두 가지 유형의 갈등이 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법적으로 내가 맞다 라고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이 헌법에 위반돼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때는, 즉 법이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할 때는요,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그간 헌법재판소에서도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2014년에 헌법재판소는요, 민법 제1003조에 대해서 상속권 조항은 입법 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해서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상속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의금치 원칙을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합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도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법률론주의를 채택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쳐 명확성과 획일성이 요청되는 상속과 같은 법률 관계에서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였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사실혼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실혼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률론주의인데 사실혼을 법률혼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비교적 최근인 2024년 작년 3월에도 헌법재판소는 다시 한번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합헌이다, 정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결정에서 언급했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이를 달리 봐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있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청구인은 사실혼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부 변화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 제도의 형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현행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함인 것이 원칙인 바, 상속 채권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확정 등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 특히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사실혼 부부에게도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요소만으로는 가족관계 등록부 기재와 같은 객관적, 획일적인 공시 방법이 되기 어려워 현행 민법 하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앞서 본 선례의 판단을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 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시는가요? 아니면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양쪽 의견이 어느 정도 다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긴 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실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법체계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당사자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께서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약 1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 살고 계셨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생전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고 그 재산을 본인 명의로 남겨두신 상태로 사망하셨습니다. 남편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이 있었고요. 또 우리 당사자분을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성분과의 사이에서도 또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이분은 남편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보통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툴 만한데 이 사건 자녀분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그 아버지의 마지막 여생을 함께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는지 약 40억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했고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 우선 8억 원이 남편의 자녀로부터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이 되었죠. 당사자 간의 갈등도 없이 호의로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개입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무서에서 그 남편의 자녀로부터 지급된 8억 원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분은 아니 이게 왜 증여냐? 나는 사실혼 관계였고 남편한테 위자료, 재산분할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이 증여라는 것은 법적으로 임의의 의사로,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사로, 자유의지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인데 이 남편의 아들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에 조정조서를 썼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의무, 그러니까 재판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지 이걸 자유의사로 이전한 게 아니다. 나 이거 증여세 낼 수 없다라고 다툽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1심, 2심, 3심까지 모두 패소했고 법원은 일관되게 사실혼 배우자로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 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 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법률상 혼인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으로 변론으로 하더라도 해석론으로는 어쩔 수 없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법원의 입장을. 법률론의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해석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당사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세무서에서 부과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자녀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증여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확보하실 수는 있으셨겠지요. 물론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당사자의 선의에 기댄 해결이었다는 점에서 법 체계가 갖는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도 생기는 사례입니다. 자,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결론이 나온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9년 한 남성은 부인과 결혼을 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결혼을 한 지 25년쯤 지난 두 사람은 갈등이 있었는지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남성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셨고 2001년부터는 새로운 연인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이 새로운 연인인 여성분입니다. 남성은 자녀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특별히 필요를 못 느끼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세대를 합치는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지 약 6년쯤 지난 2007년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성분이 배드민턴을 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지만 아마도 의료진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 곧 사망하실 것 같다라는 언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내 그 남편을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병간호를 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남편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돌아가신 남성분께서 상속재산이 조금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이 남성분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법정 상속권자인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여성분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 생계를 같이 하며 형성한 부부의 공동재산인데 자신과 관계없는 남편의 아들들에게 모두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셨을 수도 있겠지요. 이 과정에서 여성분은 매우 중요한 법적인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혼자 결정하셨다고 하기에는 되게 절묘한 판단이었는데요. 아마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셨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남편이 쓰러지시고 바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한 달가량 입원해 계시다가 사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여성분은 남편이 의식불명으로 입원해 있을 때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기는 하지만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남편의 죽음이 예상되고 남편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권이 없으니 남편이 생존해 있을 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이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요. 하루 이틀 만에 상대방한테 바로 소장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소 보정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남성분은 송달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셨습니다. 자, 이 여성분은 재산분할 청구를 하셨으니까 바로 인용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사건에서 이 당사자인 여성분과 돌아가신 그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의 자녀들이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먼저 이 당사자분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제가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서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 순간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상속인인 아들 측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당시까지 공동생활이 지속됐는데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이 종료된 것인데 재산분할을 허용하게 되면 법률원에 의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데 법체계에 혼란을 주는 결정입니다. 자, 하급심인 서울가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두 양 당사자의 대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의식불명 상태인 사람이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했으므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가 아니라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도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한 판단인 것이죠. 재판부는 이것이 사실혼 보호의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의 해석상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판결문을 그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자로서는 사실혼이라는 중대한 신분관계의 변동을 알 수 없어서 부당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용과의 균형상으로도 굳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현재 우리 판례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상태를 전제로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제도의 재반 취지를 살릴 방도는 무엇인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 심판 청구 이후 일방 당사자인 소외인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자, 사실혼 배우자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인데요. 하급심, 즉 서울가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사실혼 관계는 법률론과 달리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대법원은 다시 한번 그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식불명 상태인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의사표시도 가능한 것이냐? 아니, 이 사건에서는 심지어 그 의사표시가 담겨있는 소장을 배우자가 수령하지도 못했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사실혼 해소가 가능한 것이냐? 상대방인 아들들이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때에도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한 의사표시가 도달할 수 없는 경우이지만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와의 균형을 생각해 보더라도 반드시 그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배우자의 사망 이전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사자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아서 사실혼 배우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사건의 당사자는 사망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두 사람이 같이 일군 공동재산을 분할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사실혼은 한편으로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법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해소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점이겠지요. 법률혼의 경우 협의이혼 신고나 재판상 이혼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함께 일군 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해두었다가 그 사람이 먼저 사망하였을 때이겠지요. 특히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에는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을 맺으려고 하는 분들, 현재 사실혼을 맺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닥칠 위험으로부터 배우자를 보호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재산을 형성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나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 큰 자산은 가급적 공동명의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속 문제에 대비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거나 생전 증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사실혼을 보호해주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알고 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명한 선택과 준비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